내 아이를 키워오면서 별별 일 다 겪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세 발의 피였구나 싶네요. 최근 아주 황당무계한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이 정도 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알아보고 확인까지 했지만 작정하고 사람 속이려 들려 한 사람에게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오랜 인연을 가진 친구 덕분에 더 큰 일을 치르기 전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요. 그 친구 덕분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아들에게 생겼던 일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전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제 고향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절 그때는 그냥 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아들을 잘 낳을 거라는 이유만으로 3대 독자였던 남편과 얼굴 몇 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 낳을 거라고 예상했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죠. 먼저 시집을 간 두 언니가 아들만 여럿 낳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 결혼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의 자상한 모습을 보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대 독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고된 시집살이가 예상되었지만 그 시절 우리 촌동네 사람들이 그러하듯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따라 상경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오로지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는 거였고 그 바람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니들이 아들만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커녕 임신도 잘 되지 않았죠. 지금은 불임과 자식 성별에 대한 책임이 남자에게도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에 관련된 책임은 모두 여자가 지어야 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매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죠. 다행히 결혼하고 2년이 넘기 전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아이가 딸이었어요. 저야 딸아이를 낳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좋았지만 시댁에서 저를 보는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후 2번의 임신을 더하게 되었지만 2번 모두 다 딸들이었죠.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는 시댁에서 대역죄인이 되었고 괜히 시집을 와 박씨 집안 대를 끊는다며 저를 미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조심히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향해 욕들이 날라왔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했죠. 딸들도 시부모님께 이유 없는 미움을 받게 되면서 꼭 아들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4번의 임신 만에 박씨 집안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아들 준영이를 낳고선 시부모님께서 저와 딸들에게 하시던 욕과 손가락질에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집에 대를 이어준 장한 며느리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4대 독자에 위로 줄줄이 누나들만 있어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던 준영이는 시부모님의 예쁨을 독차지했고 우리 집안 가장 크고 귀한 보물 대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죠. 저도 어렵게 얻은 아들인 만큼 소중했지만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준영이가 사고를 치고 이기적으로 굴어도 뭐든 오냐오냐 하셨고 매 한 번 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 교육관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시부모님께 제 입으로 준영이를 그만 감싸라 말을 할 수 없으니 남편에게 준영이 버릇 좀 고쳐놓으라고 말을 해봤지만 그때 그 시절 남편들처럼 남편은 아들 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준영이는 누나들과 다르게 대접이라는 대접 다 받으며 박씨 집안 왕자로 자라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딸들이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기특하게도 준영이를 질투하지 않고 동생으로서 많이 예뻐해주고 챙겨주었어요.
항상 딸들에게는 고마웠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시부모님과 준영이 모르게 제가 딸들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후 준영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의 아군인 시부모님을 등에 업고 제멋대로 굴었어요. 저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자신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항상 시부모님께 찾아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허락을 받고는 했죠. 저렇게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는 남의 집 자식 눈에 피눈물 쏟게 할 것 같아 버릇을 고쳐보려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한 시부모님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준영이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시려는 시부모님 덕분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넘치게 받을 수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되어 준영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였죠. 대학을 가서는 자기 앞길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어 제멋대로인 것만 빼면 준영이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맞을 준비도 못한 상황에 막무가내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데리고 온 여자아이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나 어른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차려야 하는 예의도 차리지 않고 있었죠. 얼굴 예쁜 거 하나 빼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준영이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예쁨만 받아왔는지 자기 집에서 부리던 응석을 저희에게도 부리고 있었죠. 애 둘이 결혼하는 건 막아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를 배웅해주고 온 준영이를 잡아다 결혼이 소꿉장난이냐며 제발 철없이 굴지 말라 말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혼을 내며 말했죠. 그런데 준영이는 기아나 죽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를 옛날 사람 취급하며 자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에 나중에는 딸들도 방으로 들어와 철없이 구는 동생을 나무라며 만류를 했죠. 준영이는 온 가족들이 자신을 말리고 나무라니 결혼을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준영이에게 앞전 상황을 다 들으셨는지 결혼에 대해서는 준영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시부모님께서도 거절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귀하게 키운 새끼이니 그만큼 손주 며느리에 대한 욕심도 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라니 제가 잘못 들었거나 준영이가 여자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한 줄 알았죠. 알고 보니 이미 준영이가 시부모님을 구워 삶아 놓았더군요. 여자친구와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둘이서 시부모님께 갖은 애교를 다 떨었나 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보고 아들을 품에 끼지 말라고 하시며 애들 결혼 준비를 시키라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싶었죠. 애초에 시부모님께서 준영이를 하도 끼고 돌아서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요. 저도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다툼을 벌이면서까지 결혼을 결사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준영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었어요. 결혼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아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단 나은 아이였죠. 버릇이 없고 생각이 조금 짧고 아들 준영이처럼 제멋대로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에 악의가 없었고 착하기는 했어요.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였지만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살아왔다 보니 그런 행동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정정하시니 제사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며느리를 부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편하게 행동할 수 있게 놔두었습니다. 저에게 호강시켜줄 필요도 없었고 오로지 두 사람이 잘 살기만 바랬어요. 솔직히 아직 애기들 같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못 믿었고 걱정된 것도 있었고요. 제 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손주도 저희에게 안겨주는 걸 보니 이제 자신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어른스러워지겠다 싶었죠.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못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명절날에도 아들과 손주만 찾아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집에 있다고 했죠. 찾아오진 않았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나서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안 좋다는 말 아들 입에서 듣기 싫었고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두 사람이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사이 시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예감을 하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 준영이가 찾아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다 준영이에게 걸렸다고 했죠. 그래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랑 상의 한 번은 할 줄 알았는데 자식까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갈라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애를 봐줄 곳이 없다며 저희 부부에게 봐달라고 말을 했죠. 자식만 아니면 당장 밖으로 쫓아내보냈을 텐데 미우나 고우나 그놈의 자식이다 보니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그렇게 저와 남편이 손주를 돌보게 되었죠. 마냥 철없이 굴던 준영이도 자신이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식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고 나니 제법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어른스러워진 아들은 자신의 이혼 때문에 마음고생한 우리 부부와 누나들까지 챙겨주었죠. 그렇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흘렀고 다른 가족이 제 곁에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주 인호가 곁에 있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남편 생각에 울다가도 손주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어 쓸쓸했던 마음을 손주 인호가 대신 채워주었고 저는 조금씩 그 아픔을 덮어갈 수 있었죠. 시간은 훌쩍 지나 인호가 유치원을 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준영이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최근 들어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한다며 먼저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죠. 또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를 앉혀놓을까 싶어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을 할까 싶다가 준영이도 많이 변하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자리를 나가게 되었죠.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준영이의 여자친구는 제 걱정과 달리 참한 아이 같았습니다. 처음 봤던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죠. 외모는 평범하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제 앞에서 예의범절 차리는 모습을 보니 기본이 된 것 같았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며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먼저 챙겨드릴 건 없는지 신경을 쓰는 모습에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형편이 어려워 어릴 적부터 장사를 해왔다고 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 서울 한복판에 번듯하게 집도 한 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가게를 꾸리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집안 형편에 가게 일을 하면서 서울에 집을 구해놨다고 하니 생활력은 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예의 차리는 걸 보면 옷도 나름 신경 쓰고 나온 옷일 텐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검소해 보였죠.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구석만 보이니 대화를 나누다 말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본 아가씨에게 인호 엄마 될 것처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인호가 우리 준영이와는 또 성격이 달라서 애교가 많아요. 우리 인호 엄마로서 키우다 보면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네. 내가 부담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이 나서 말을 하다 보니 말이 잘못 나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인호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만남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가 아닐까 싶어 못하고 있었는데 저 준영 씨와 더 깊은 관계도 생각하고 있고 인호도 제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준영이처럼 한번 갔다 온 처지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걱정 가지고 계신지 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준영 씨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전부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큼 준영 씨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고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그러니 저 예쁘게 봐주세요. 말도 예쁘게 하는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 주책스럽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준영이 이혼 후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제 걱정을 지연이가 해결해주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지연이는 저를 시어머니 모시듯 알뜰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직접 한 요리와 간식이라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손주 인호에게도 벌써부터 엄마 노릇을 해주고 있었죠. 준영이에게 드디어 좋은 짝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딸들에게도 알려주었죠. 그런데 딸들 모두 예비 며느리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제 눈을 못 믿겠다며 자신들이 직접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걸 왜 이제 말을 해? 그 여자가 인호에게 엄마 노릇하기 전에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너희들이 확인하고 말고 그런 거 할 거 없어. 좋은 아이야. 생각도 행동가짐도 뭐 하나 빠질 것 없어. 오히려 우리 준영이가 모자라지. 괜히 좋다는 사람들 뜯어놓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 또 예전 그 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준영이만 힘들었어? 우리 가족 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 인호도 상처받을 거 아니야. 엄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만나서 올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해볼 테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래도. 네 남편들, 네 자식들이나 신경 써. 그러다 두 사람 틀어지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결국 딸들은 지연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나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돌아온 딸들을 보며 무슨 트집을 잡고 결혼을 반대하려나 싶었는데 지연이를 만나고 온 딸들이 전혀 생각 외의 말을 꺼냈어요. 지연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였죠. 다들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모습에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깐깐한 딸들의 눈에도 합격 도장을 받은 지연이를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얼마 후 준영이와 지연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 수많은 지인들의 축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수많은 축하 전화 중에는 제 30년 지기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히들 무당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죠. 애들 친구 엄마로서 먼저 알게 되었던 사이라 편견 없이 친구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기에 그 친구는 저에게 전복이나 예언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먼저 바라지 않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도 단순한 아들의 결혼 축하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날로 챙기지도 못했다. 밥은 맛있게 먹고 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그 춘영이 쳐대는 사람 태어난 연월씨 좀 불러봐라. 새삼스럽게 우리 사이에 무슨 사주를 봐주려고 하니. 됐어. 괜히 그런 걸로 우리 사이만 나빠지겠다. 그냥 좀 부르라면 불러봐. 원래 짜증 한번 내지 않던 친구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친구가 불러달라는 며느리의 출생연도와 생일을 말해주게 되었죠. 어떻게 너랑 춘영이는 별 문제 없니? 우리야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나야 마지막 남은 짐 하나 떠나보내서 마음 편하지.
준영이도 어제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신혼여행 재미있게 즐기고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며느리 사주는 왜 보는데? 무슨 일 있니? 너, 내가 웬만해서는 너한테 무당질 안 하려는 거 알지? 근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한테 준영이가 어떤 아들이고 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준영이 결혼시켰는지 아는데 어떻게 알고도 모른 척 넘기겠어? 아니,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네 아들 결혼식 날 준영이 철하는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꺼림직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불길한 기운이 시간이 지나도 가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신점을 봤지. 근데 우리 장군님께서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말리셔. 그래서 내가 사주로 확인해보려 했지. 준영이 저 사주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너랑 준영이 사주를 봤는데 애기 껴있어. 너희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주 큰 게. 그래서 내가 방금 준영이 저 생년월일로 사주를 본 거야. 근데 확실해. 네 며느리가 네 아들은 물론이고 너도 불태우는 사주라고. 바로 어제 결혼을 한 애들 보고 악담을 할 게 따로 있지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사주나 신점을 믿지 않는 저로서는 친구가 해주는 말이 깽판을 치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무당인 친구와 지금까지 가까운 사이로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무속신앙을 믿지 않으면서도 친구에게 단 한 번도 그 분야에 대해 깎아내린 적이 없었고 친구 또한 저에게 선을 넘어 간섭을 하지 않았으니 지켜올 수 있었던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 그때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좋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한 제 감정을 그대로 말하게 되었죠. 영자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누가 누굴 불태운다고 하는 거야? 너, 네 직업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한테까지 그런